안녕하십니까?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합격 법학원 강사 고명곤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부터 언어 논리 강의 시작하게 됐고요. 네, 우선 오늘 먼저 이제 진행할 내용은 수업용 독해 본질에 대한 수업을 진행할까 합니다. 네, 먼저 지금 여러분 가지고 있는 핸드아웃 펴시고요. 거기에서 올해 문제죠. 올해 문제 지금 5급 가책형 1번 문제입니다. 요거 한번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2분이고요.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2분이 얼추 지났네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전형적인 일치 부합 문제 유형이고요. 제일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네, 고려 성종 개경의 국자감을 두고 여러분 나름대로 문제를 아마 이렇게 해서 쭉 읽고 문제를 풀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지금 문제를 풀이했는지에 대해서 저는 지금 정보가 없어서 사실은 뭔가 어떻게 풀어야 된다 저렇게 풀어야 된다라는 말 대신에 우선 이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해설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일반적인 정답에 대한 설명들 가지고 있는 특성들 다음 페이지에서 사실 확인할 수 있어요. 네. 정답은 4번 그리고 나서 선지 1번 고려시대 국자감시 감독관들 사서후경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다. 이건 틀렸다. 왜? 국자감시 관장하는 감독관들이 자신의 친지나 친족을 선발했으나 그들이 사서후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지는 알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선지도 X. 그 이유는 뭐냐면 생원시 합격하지 못했더라도 진사시 합격했다면 성균관 입학 후 오경서사제에 들어갈 수 있었다. 네. 세 번째 선지 얘도 X예요. 생원시는 진사시든 생원시든 진사시든 하나만 합격하면 성균관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래서 얘도 X. 자, 그리고 네 번째 선지는 동그라미. 이유는 3분단에서 이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생원시나 진사시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도 문과시험에 응시하기도 했다. 다섯 번째 선지 조선시대에 성균관 원점 300점 따지 못한 사람 생원시에 응시하여 합격한 후 문과시험에 응시해야 됐다. 300점 따지 못해도 문과시험 응시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 3분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네, 요래서 정답이 4번이 된다. 보통 이런 식의 해설을 보죠. 이런 식으로 해서 스스로도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푸는 건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제기하려는 문제는 이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제가 제기하고 싶은 문제. 아이고, 네. 보이시죠? 어떤 누군가는 아마 이 문제를 맞추셨을 거예요. 네. 누군가는 아마 문제를 맞췄을 거고 그런 분들한테는 별로 큰
의미가 있는 수업은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떤 점에서 보면 이런 식의 지금 이 제시문 제가 오늘 하려는 수업은 사실은 이거 뭐 되게 쉬운 거 아니야. 일치부화 문제 뭐가 어렵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사실은 뭐 그렇게 이 수업 뭐 패스하셔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아마 이 문제를 틀렸을 가능성이 커요. 시간 내에 문제를 해결하다가 틀렸을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너무 당황해서 틀렸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항상 이런 식의 문제들 풀고 나면 뭔가 풀긴 풀었는데 마음이 항상 불안하다. 내가 지금 제대로 읽고 있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 해설지를 보면 항상 얘기가 나오죠. 어디에 무슨 내용이 있으니까 정답, 어디에 무슨 내용이 있으니까 오답 이렇게 사실 나와요. 그런데 저런 식의 해설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사실 뭐냐면 애초에 그러면 내가 처음 지문을 읽을 때부터 처음부터 제시문을 읽을 때 어떤 정보는 중요하고 어떤 정보는 덜 중요한지에 대해서 사실은 스스로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그렇잖아요. 아까 전에 있었던 그 긴 글 중에서 사실은 여기 있었던 이 긴 글 중에서 이 제시문을 쭉 읽어 나가면서 이 모든 내용을 전부 다 기억해야 하는가? 물론 기억하면 좋긴 하겠죠. 그런 분들 사실 재수없는 필요 없다니까요. 그런데 이거를 전부 다 기억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뭔가 특징적인 부분을 잡아서 기억을 해야 할 텐데 그런 것들을 찾아야 이런 식의 선지 5개가 주어졌을 때 얘를 조금 빠르게 고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이 필요할 텐데 저런 식의 해설, 바로 이런 식의 해설들은 그러한 설명을 하기엔 조금 부실하다라는 거겠죠. 네. 제가 얘기하려는 바가 바로 그겁니다. 누군가는 맞췄을 거고요. 누군가는 틀렸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애초에 제시문을 처음 읽을 때부터 어떤 정보가 중요하고 어떤 정보가 덜 중요한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러한 기준을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수업하려는 내용은 바로 그 기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기준을 분석해내고 그걸 토대로 해서 수업용 독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 오늘 수업의 목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 시험 개요에 대해서 이미 좀 잘 알고 계실 수도 있을 텐데 모르실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그냥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려고 준비하고 있는 시험 요겁니다. 공직 적격성 평가. 적성평가라고 하는 요거. 적성을 의미해요. 적성이다라고 하는 건 이건 사실은 뭐 어떤 거하고 조금 의미가 비슷하냐면 적성, 소질, 타고난 재능 요런 걸 뜻합니다. 지금 여기서 Public Service Aptitude Test라고 했을 때 얘는 사실은 이제 적성, 소질, 타고난 재능 뭐 이런 것들을 가리키고요. 잠재력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타고난 머리가 좋은 사람들을 뽑는 어떤 지능 검사냐 그렇지는 않아요. 사실은 타고난 지능이 있고 그리고 그것이 후천적으로 개발될 여지가 전혀 없다. 그런 것들을 전제하는 시험은 아닙니다. 사실 이 시험은. 단지 여기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제 신경 써야 되는 거, 왜 나는 이렇게 공부가 안 될까? 피셋 왜 이렇게 어려울까? 해도 잘 안 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한다면 사실은 이제 제가 오늘 좀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도 이거랑 좀 관련되어 있긴 한데 타고난 적성, 타고난 소질, 타고난 재능 요것만을 만약에 본다라고 하면 사실 지능검사로 뽑으면 되죠. 근데 지능검사보다는 조금 더 뭔가 우리가 후천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거를 조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선 1교시, 2교시, 3교시 이렇게 되어 있고요. 헌법 25문항, 언어논리 40문항이고요. 그리고 나서 총 90분 동안 시험을 치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언어논리 영역의 평가 항목. 지금 이 내용은 피셋 시험을 처음에 이제 설계했을 때 초창기 설계위원 중에 한 분이신 요걸 처음에 이제 만들 때 적극적인 역할을 하셨던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김명숙 교수님께서 쓰신 논문의 일부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한 겁니다. 언어논리 영역의 평가 항목들은 공직자가 지식정보와 시대에 지녀야 할 자질을 평가하라는 의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지식정보화 시대.
지식 정보화 시대에 대량의 정보들이 넘쳐나는 시대죠. 그래서 그런 의도와 관련해서 문학 작품과 관련된 이해 능력, 표현 능력은 평가 항목에서 사실 제외되고 있습니다. 네, 문학 작품에 관련된 이해 능력, 표현 능력 제외되고 있고요. 여기서 말한 이해 능력이라는 건 그래서 명시적으로 제시된 정보, 글을 다루고 있는 화제와 논쟁점, 글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을 찾는 능력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맥락을 통해서 개념들을 이해하고요. 그리고 그래서 제시된 원리들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는 능력, 그것을 이제 이해 능력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해 능력이다라고 하는 건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텐데 맥락을 통해서 개념들을 이해하는 것이다. 네. 그래서 요거는 하나 조금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요 질문 자체를 하나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요. 그러면 대체 요거를 좀 큰 글씨로 해봐야겠네요. 두께 이렇게 해서 그렇다면 이해란 대체 뭘까? 요걸 한번 조금 고민을 해봤으면 해요. 우선 좀 닫아놓고요. 이해란 대체 뭘까? 다시 좀 글씨 좀 줄이고요. 네. 되게 재밌네요. 표현 능력, 자료에서 쓸 수 있는 글의 내용을 네. 실수입니다. 네. 자료에서 쓸 수 있는 글의 내용을 정하고 그리고 적절한 개요를 구상하여 문단들을 글의 주제와 목적에 맞게 논리적으로 조작하는 능력, 단락을 구별하고 앞뒤 빈자리에 적절한 문단, 문장, 단어들을 선택, 글을 완성하는 능력. 네. 분석 철학을 하신 분답게 사실은 어떤 총합적인 사고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많이 다루고 계신 거죠. 어떤 점에서 보면. 초창기 그러니까 피셋 언어 논리 시험 자체를 설계했던 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발상들, 그러니까 현대 영미 철학, 분석 철학에서 이제 다루고 있는 어떤 논리학이라든지 과학적 본성하고 관련된 담론들을 많이 반영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러한 분석 철학들은 철학의 기본적인 어떤 철학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어떤 대상을 문장을 그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글, 문장, 단어, 개념하고 관련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물어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추론 능력 볼게요. 주어진 정보에서 필연적으로 참이되는 상당히 좀 기술적인 개념입니다. 필연적으로 참이된다. 그런 주장을 이끌어내는 능력, 발생한 사건과 현상의 원인을 추론하는 능력, 주어진 원인들로부터 결과를 추론하는 능력, 명시적이진 않더라도 주어진 정보들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되는 결론, 숨은 전제, 특정 결론의 도출을 위해 반드시 가정되어야 할 전제를 추론하는 능력. 네, 비판 능력 보도록 할게요. 조금 지루해지는 것 같으니까요. 빨리 보겠습니다. 글에 등장한 주장들이 서로 맺고 있는 논리적 관계를 파악하는 능력, 논증을 이끌어가는 방식, 글에 포함된 문장들 사이에서 상호 진익을 파악해서 도식화하는 능력이다. 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어떤 수학적인 사고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엄청나게 빠른 계산 능력이라든지 그런 거를 얘기하고 있진 않아요. 그 자료 해석에서 그걸 물어본다? 네, 그런 얘기는 좀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지금 여기서 주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은요. 결과적으로 문장의 이해와 사용과 관련된 능력들을 다룬다라는 거예요. 다소 규범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분석 철학에서 이런 문장들을 다루는 방식, 명제들을 다루고 문장들을 다루는 방식, 이것들은 다소 규범화되어 있고요. 어떤 정돈되어 있는 원리가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논리 제시문 및 문항의 특성을 살펴보면요. 특정한 문 전공자에게 유리하지 않도록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에서 골고루 출제하고요. 대학 교육 과정에서 지도되는 교양 수준을 넘는 전문 용어나 이론이 만약에 나온다면 그 용어의 의미를 충분히 설명해준다. 그리고 논리적 사고 능력의 평가라는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 암기 위주의 집약적, 압축적 수업 공부를 통해서는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없도록 설계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아라. 사실 이것 때문에 적성 검사라고 하는 적격성 테스트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 폭넓은 독서와 토론을 통해서 주어진 문제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훈련을 요구하는 시험이다. 그리고 시험이 요구하는 논리적 사고 능력, 교육,
독서, 토론, 비판 참여 등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향상될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타고난 능력이다. 예, 그건 사실 아니에요. 타고난 능력이다라는 건 아닙니다. 어떤 재능이나 잠재력이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훈련을 통해서 기를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교육, 독서, 토론, 비판, 참여 등의 과정은 대체로 타자와 부단한 접촉을 수반하게 되는데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수반하고요. 이런 접촉을 통해 우리는 다른 사람의 견해를 이해하고 견해차를 분명히 인식하고 그 원인도 분석하고 자기 의견 더 잘 표현하고 그래서 상호 이해 합리적 일치를 모색하게 된다. 이 과정과 접촉 활동 속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 피셋의 궁극적인 이념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랑 관련해서 이제 대부분의 우리나라 학생들 고등학교 교육,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그런 교육 과정이라는 거죠. 대학 교육 과정 그리고 그 이전의 공교육 시스템 그 안에서 교육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갖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사실 그런 거죠. 독서와 토론이 있어서 독서 그리고 토론에 있어서 그 경험이 좀 제한적이다라는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 보면 논리적인 사고 능력을 기르는 게 왜 이렇게 어렵냐라고 만약에 이야기한다면 나 책 보는 거 좋아하고 나도 다른 사람들이랑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는데 왜 나는 논리적 사고 능력이 왜 없다라고 나오는 거냐? 왜 언어 논리 시험 이렇게 어려운 거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사실 독서와 토론은 다소 규범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학 독서처럼 어떤 책을 읽고 나서 나는 여기서 뭘 느꼈어 라고 하는 어떤 주관적인 정서나 감정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독서가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토론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토론도 사실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의미에서 토론이라고 하는 건 민주주의 정치를 실현하는 도구로서 민주주의 정치의 실현 도구로서의 토론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학술적인 연구를 위해서 진행되는 토론이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토론의 경우는 민주주의 정치의 실현 수단으로서의 토론이라고 하는 건 물론 여기에서도 되게 객관성이 중시되고요. 이 안에서도 객관성, 논리적 타당성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중요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정치 수단, 정치 도구로서의 토론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상호 존중을 전제하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한마디씩 할 수 있는 권리, 그런 기회가 돌아가는 토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학술적 연구를 위한 토론의 경우는 어떤 그러한 상호 존중, 물론 있긴 합니다만 그것보다는 조금 더 객관성과 타당성에 조금 더 이걸 많이 강조한다라는 거죠. 이거 바꿔 말한다면 여기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발언 기회를 주는 것 이것 자체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리고 어떤 누군가가 영 이치에 맞지 않은 어떤 주장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나름 그 사람이 그러한 주장에 도달하게 된 어떤 그 과정 자체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데 비해서 학술적인 연구에 있어서는 사실은 그런 식의 배려나 존중이 조금은 탈색되어 있는, 배제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조금 더 엄격하고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더 잔인할 수도 있는 그런 성격을 띈다라는 겁니다. 폭넓은 독서와 토론에 있어서 즉 독서와 토론이다라고 했을 때 독서 역시 어떤 객관적인 이해를 전제로 하고요. 토론 역시 보편성의 추구를 지향하고 있다라는 점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식의 어떤 점에서 보면 그래서 독서든 토론이든지 간에 사실은 좀 지워놓고 볼까요? 독서든 토론이든 간에 교정을 받으면서 독서와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은 이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흔한 경험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네. 앞부분에서 봤었던 피셋이란 무엇인가, 피셋 시험의 개요와 목표 취지와 관련해서 각각의 능력들을 말할 때 중심 소재로 계속해서 논의되고 있었던 문장의 사용법, 요게 상당히 좀 중요하게 다뤄졌었죠. 자, 이 수업을 좀 계속 진행하기에 앞서서 그래서 좀 뭔가 한 가지 정의하고 넘어가 볼까 합니다. 지금 이 수업에서 제가 사용하는 문장이란 뭔가, 정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선 좀 규정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우선 문장의 의미를 안다, 그 문장이 어떤 조건에서 참이 되고 어떤 조건에서 거짓이 되는지를 안다라는 걸 뜻해요. 일반적으로는요. 여기서 이걸 왜 문장의 의미, 사실은 의미라는 말도 원래는 얘가 사용되는 방식이 세 가지 있어요. 적어도. 의미라는 단어는요. 한국어 사용법에서 살펴보면 의미라는 말도 사용되는 방식이 한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좀 나뉘어요. 첫 번째 방식은 어떤 지시 대상을 가리키기 위해서 의미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예술의 의미가 뭐냐라고 누군가 물어봤을 때 이를테면 그림 같은 거 혹은 조각 같은 걸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아, 저런 게 예술이야 라고 만약에 얘기한다면 첫 번째 방식으로 의미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방식으로 의미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식으로 쓰는 건 뭐냐면 목적, 이유, 의도, 이런 뜻에서 의미라는 단어를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술의 의미가 뭐냐라고 누가 물어봤을 때 똑같은 질문인데 첫 번째 하고는 좀 더 다른 방식으로 답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술의 의미가 뭐냐라고 얘기한다면 예술이란 뭔가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한 거야. 목적과 이유, 의도의 맥락에서 답변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세 번째로 살펴본다면 세 번째 의미가 있다, 의미가 없다라는 용법에서 드러나는 방식은 가치, 의의, 기능, 장점 이런 뜻으로 의미라는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장의 의미라고 할 때에는 여러 가지 그런 뜻보다는 사실은 객관적인 어떤 것,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객관적인 무엇, 독서와 토론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되는 기준이 될 만한 어떤 것, 사실 그런 뜻으로 의미가 고정이 될 필요가 있어요. 살펴본다면요. 그래서 사실 이 조건을 제시하는 겁니다. 참 그리고 거짓. 객관적이어야 한다라는 거고요. 문장의 의미란.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장의 의미를 안다라는 건 그 문장이 어떤 조건에서 참이 되거나 거짓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문제 푸는 방법 배우러 오셨을 텐데 계속 약간 좀 추상적인 설명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한데 요거는 좀 필수적으로 좀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렇게 어렵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특정 문장 소문 하나만으로 참것을 판별할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최소한 주어와 서술어가 결합된 상태에서만 그 문장이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여기 예시를 볼게요. 첫 번째, 지구라는 단어가 있어요. 지구라는 단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지구라고 한다면 그 단어 하나만 가지고는 어떤 대상을 지시한다라는 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어 하나만 가지고는 맞다 틀리다에 대한 판단은 불가능해요. 동의하거나 반대하거나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둥글다라고 얘기한다면 서술어 하나만 있게 됩니다. 그럼 뭐가 둥근지 혹은 뭐가 네모난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는 객관적인 어떤 태도를 취할 수 없다. 무엇이 어떠하다, 옳다, 그르다, 혹은 맞다, 틀리다, 동의한다, 반대한다 이런 식의 생각을 그런 식의 내용을 전달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오직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것, 지구는 둥글다, 이것이 참이다, 주어와 서술어 결합이 됐을 때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맞다, 틀리다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때 우리가 문장의 객관적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돈이 되는 거죠. 하나의 문장은 참이 되거나 거짓이 되는 방식으로 의미를 지닌다라는 거죠. 그런데 한 성분만으로는 그러한 방식으로 의미를 가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어 서술어 결합 상태에 항상 주의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서술어란 국어교과에서 말하는 동사나 형용사 요거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서술어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어근도 사실 이 안에 포함이 돼요. 밑에 있는 예시를 한번 볼까요? 인구가 증가한다면 시장이 확대된다라고 한다면
주어와 서술어, 주어와 서술어. 그래서 정보가 두 개 있는 문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얘하고 얘는요 뜻이 똑같아요. 얘하고 얘는 의미가 똑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주어, 서술어, 주어, 서술어. 그래서 인구가 증가할 때 시장이 확대된다. 그런데 얘는 사실은 이렇게도 표현될 수 있다는 거죠. 인구 증가에 의한 시장 확대. 얘가 사실 서술어 기능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뭐라고 저는 부를 거냐면 바로 정보라고 부를 거예요. 그리고 정보 개념으로 문장을 바라보게 되면 문법적으로 한 개 문장으로 여겨지는 문장 안에 수많은 정보들이 포함되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서술어 중심의 끊어 읽기 해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볼까요? 여기 나와 있는 문장 예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에 나왔던 문제의 일부예요. 주어 서술어 세트 개수를 한번 세볼까요? 조선 후기에 백성의 작은 살림집을 짓는 목재 정도는 이라고 해서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짓는다라는 서술어 있고요. 작다라는 서술어도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끊어주고 이렇게 한번 또 끊어주고 살림집을 지을 때 목재를 사용한다 어떤 그런 뜻일 거고요. 살림집이 작다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백성이 살림집을 가지고 있는 걸 거고요. 이것은 민간 목재 상인인 목상, 목상은 민간 목재 상인이다라고 하는 주어 서술어 구조 또 있고요. 에게서 사서 이 목장에게서 산다. 네, 주어가 사실 생략됐어요. 그걸 산다라는 겁니다. 목재를 사는 거예요. 목상에게서 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쓰면 되었다. 궁궐이나 성과 건설처럼 대규모 관용공사에 사용되는 재료 네. 어떤 재료는 대규모 관용공사에 사용된다. 그런데 그것은 그럴 수가 없었다. 서술어 생략된 형태죠. 목상에게서 살 수가 없었다. 이런 뜻이 될 겁니다. 주어 서술어 세트로 만약에 놓고 본다면 우선 목재, 어떤 목재냐? 백성의 작은 살림집을 짓는 목재. 이것은 목상에게서 산다. 주어 서술어 두 개. 그렇게 해서 사서 쓰면 된다. 그런데 대규모 관용공사에서 사용된다. 어떤 재료가 얘는 그럴 수가 없다. 얘 근데 문법적으로 한 문장이에요. 네, 문법적으로 한 문장입니다. 글을 읽을 때 서술어 중심으로 얘를 끊어 읽기 할 때에 적어도 이 정도로 의미 파악은 할 수는 있어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참이나 거짓일 수 있는 문장 명제라고 원래는 부릅니다. 분석 철학에선. 하지만 네, 저는 이 강의에서는 명제 개념 대신에 정보라는 개념을 사용할 거예요. 네, 보통은 명제 개념 자체가 사실은 조금 묵직한 개념이라서 이 얘기를 하면 그게 어떻게 명제냐라고 하면서 뭔가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반론을 제기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정보 개념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독해의 본질이 뭐냐? 아까 전에 팝업으로 띄어서 이해란 대체 뭐냐라고 했던 요거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독해의 본질. 자, 본질이라는 개념이 사실 자주 나와요. 인문학 제시문을 읽을 때도 자주 나오는 개념인데 사실 제가 지금 여기서 설명드리려고 하는 본질과 현상이라고 하는 개념은 굳이 지금 이 수업뿐만 아니라 두루두루 조금 적용될 수 있는 독해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계속해서 머릿속에 담아두어야 하는.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오늘 아마 2교시쯤? 아마 그때쯤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여기서 이제 사용하는 본질과 현상이라는 개념.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본질과 현상, 에센스 그리고 페노메논입니다. 본질이라는 건 어떤 대상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실체나 속성을 가리켜요. 현상의 경우는 우리가 경험하고 인식하는 외적인 모습을 가리키고요. 현상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해 본다면 우리가 쉽게 인지할 수 있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현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손으로 만져보거나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감각이라고 하죠. 감각하거나 경험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관찰할 수 있는 것들 현상에 속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시간과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요. 그래서 가변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애들이 과연 어디에 위치하느냐 대상의 외면, 표현, 외형 이런 것들을 뜻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 스스로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은 10년 전에도 존재했었고 지금도 존재하시죠. 10년 후에도 아마 존재하실 텐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년 전에 지금 모습과 10년 전에 나의 모습과 그리고 지금 나의 모습이 일치하진 않죠. 다를 겁니다. 아마 10년 전 모습과 똑같다라고 만약에 얘기한다면 나이를 안 드시는 분이실 테니까 복 받으신 분이고요. 자, 그럼 20년 전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20년 전의 모습, 그 다음에 10년 전의 내 모습 아마 다를 거고요. 지금 모습도 다를 거예요. 그리고 10년 후의 모습도 아마 달라지겠죠. 무슨 소리냐? 우리의 겉모습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 본질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대상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실체나 속성을 가리키고요. 본질의 경우는 이성적인 추론, 철학적 사유를 통해 알 수 있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결정적으로 어떤 관찰이나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변하지 않고요. 대상의 내면 구조. 그래서 자아 정체성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사실 본질에 속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지금 여기에 분필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전자칠판용 펜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 둘이 같은가요? 다른가요? 둘은 달라요. 길쭉하다라는 점에서 비슷하긴 한데 그리고 뭔가 필기를 위해서 사용한다라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긴 하지만 둘은 다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둘이 그냥 비슷하니까 똑같이 얘도 펜, 얘도 펜. 이놈도 펜이고 이놈도 펜이다 라고 제가 이름을 붙인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얘도 펜, 그 다음에 얘도 펜. 둘 다 펜이다. 그러니까 얘도 펜이고 얘도 펜이다. 펜 두 개가 있다. 제가 만약에 이렇게 이름을 붙인다면 그걸 보통 합리적이다라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불합리하다라고 하겠죠. 저 새끼 이상한 소리 하네. 왜 저기 두 개가 똑같아? 이것도 펜이고 이것도 펜이고 이상한 새끼 아니야? 이거 분필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렇죠? 겉모습이 다르니까 이름도 아마 달라야 할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거, 물어봤던 거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10년 전 모습하고 20년 전 모습하고 지금 모습하고 다르다라고 사실 하셨잖아요. 그러셨죠? 10년 전 모습하고 지금 모습하고 다를 거고 20년 전 모습하고 지금 모습하고 아마 다를 거예요. 그런데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겉모습이 달라졌는데 왜 똑같은 이름이죠? 겉모습이 달라졌잖아요. 근데 왜 똑같은 이름입니까? 뭐가 같아서? 자아 정체성이 같아서. 그게 바로 본질이다라는 겁니다. 본질과 현상에 대해서 물론 여기에 대해서 자아 정체성 근데 이거는 자아 정체성은 끊임없이 변화하는데 그러면 거기까지는 제가 양보할게요. 그 부분은 까먹으셔도 크게 상관없을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현상 너머의 본질 이라는 것이 없다라고는 말을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거 자체가. 우리가 어떤 사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어떤 현상들을 들여다볼 때 그 너머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어떤 것 하지만 불변하는 무엇 나를 나답게 만드는 어떤 것 나의 신념이나 가치관 같은 것 나의 영혼 같은 것 혹은 내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는 방식 같은 것 그것이 나에게 본질이다 가장 중요한 거다 보통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본질이라는 건 사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독해의 본질 뭐냐 라고 했을 때 자, 독해의 본질 뭐냐 사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요거를 설명드렸던 건데 배보다 배꼽이 좀 큰 느낌이 들긴 하지만 필요한 개념 중에 하나예요. 오늘 독해하려는 거. 그래서 이해한다는 말이 의미하는 바 본질에 대해서는요 사실은 이해의 본질에 대해서 논의가 되게 많습니다. 철학 연구도 많고 복잡해요. 여러 가지 맥락에서 사실은 제기가 됩니다. 이해란 대체 뭐냐? 과학적 설명하고 관련된 이론에서도 뭔가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요. 이해의 정의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논의하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 맥락 저희가 지금 이제 수업용 독해를 해야 되잖아요. 시험을 잘 보기 위한 독해. 근데 그 맥락에서 이해한다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들 중 하나는 충족해야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어떤 글을 읽고 나서 그걸 이해했다라고 말하기 위한 조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어떤 문장이 있을 때 이 문장을 이미지로 환원하는 겁니다. 이미지로 문장을 환원한다라는 건요, 무슨 뜻이냐면 어떤 문장을 우리가 읽었을 때 그 문장에서 사용된 어휘 혹은 그 문장이 지시하는 상태, 그 문장이 지시하는 어떤 감각적인 이미지, 그것들을 머릿속에서 떠올리고 그 문장과 그 이미지를 연결시키는 걸 가리켜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시각적인 이미지 혹은 감각 정보 같은 그런 인지적인 구성물들의 조합으로 분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날씨가 되게 더워요 라고 얘기했을 때 그런 식의 문장을 저희가 들었을 때 그 문장의 뜻을 이해했다라고 말하기 위해선 사실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덥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렇죠 라고 하면서 이해했다라고 말하기 위한 조건. 피부에 닿는 이 뜨거운 공기의 느낌, 촉감, 피부를 타고 흐르는 그 어떤 그 눅눅한 땀, 요걸 만약에 우리가 떠올린다라고 하면 그걸 이해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장을 읽고 나서 그 문장과 관련된 배경 지식을 떠올리는 것, 그것을 활성화하는 것, 이러한 이해 방식에 좀 더 가깝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가 되는 하나 문장 볼게요. 상대주의자들은 한 문화에서 유래한 어떤 사고방식이 있을 때 다른 문화와 그 사고방식을 수용하게 만들 만큼 논리적으로 위력적인 증거나 논증은 있을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이런 식의 문장을 봤을 때 여러분들 이걸 이해하는 방식 그 중에 하나예요. 상대주의 그 프로타고라스 그거 아니야? 인간은 만물의 척도 그거 아닌가? 라고 만약에 한다면 이게 바로 어떤 점에서 보면 이미지로 환원시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그림, 그것들로 내용을 연결짓는 것. 이것도 이해 한 가지 방식이고요. 두 번째 이해 방식도 있습니다. 문장을 또 다른 문장으로 환원하는 걸 뜻해요. 얘는 주어진 문장을 단순한 형태를 지닌 문장들의 논리적인 결합으로 분석하는 것. 사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조금 더 복잡할 수도 있어요. 요 두 번째 방식의 이해는요, 사실은 어디에서 좀 더 많이 적용될 수 있냐면 어떤 하나의 수학적인 계산이 있을 때 이 계산 되게 복잡하잖아요. 처음부터 1부터 n까지 더하려면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다가 얘를 전부 다 더해요. 이렇게 병렬로 여기 놓고 전부 다 더해서 이렇게 더한 다음에 그래서 최종적으로 얘가 어떻게 된다? 어떤 걸로 환원하는 거냐면 이 식 자체를 요런 꼴로 두 수의 곱을 2로 나눈 것,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정리한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간결한 형태로. 단순한 형태를 지닌 문장들, 여기서 단순하다라는 건 특정한 방법으로 쉽게 조작 가능한 형태로 바꾼다라는 걸 뜻합니다. 이런 방식의 이해. 이런 방식의 이해도 존재해요. 문장을 이해할 때도요. 그래서 양인 중 양반이 관료 혹은 예비 관료는 이유로 군역에서 빠져나가고 상민 또한 군역 부담을 회피하는 풍조가 일었다라는 문장을 봤을 때 얘를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쉬운 단순한 형태의 문장으로 만약에 바꾼다, 사실 잘라내는 겁니다. 양반들은 스스로 관료 혹은 예비 관료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근거로 양반들은 군역을 이행하지 않았고요. 여기를 쪼갠 겁니다. 그리고 또한 상민 또한 군역 부담을 회피하는 풍조가 일었다. 분위기라고 사실 얘기하는 건데 이 말이 뜻하는 바 상민들도 군역 부담을 회피하고자 했다. 그런 의지가 있었다. 그런 입장을 취했다라는 거겠죠. 두 가지 방식의 이해입니다. 그래서 어떤 복잡한 형태의 문장 혹은 관용적인 표현을 통해서 나타나는 상황들을 조금 더 객관적인 형태로 변환시켜주는 것, 치환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방식의 이해가 있을 수 있겠구나. 어떤 제시문을 읽고 나서 어떤 글을 읽고 나서 그 글을 이해한다라는 것.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알고 있는 이미지들로 환원하거나 또는 내가 알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전에 본 적은 없긴 하지만 현재 알고 있는 단어들의 조합으로서 조금 더 내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장으로 환원하는 것. 두 가지 전략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럼 독해를 한다, 독해를 잘한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떤 방식을 조금 더 지향해야 할까?
뭐가 좋을까요? 둘 중에 하나 고른다면 둘 중에 하나를 고를 필요는 없습니다. 둘 다 하셔야 돼요. 배경식도 어느 정도 기르고요. 그리고 나서 문장으로 환원하는 이 테크닉도 기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제 수업은 지금 아래쪽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있어요. 배경 지식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쌓으시는 거고요. 어떤 점에서 보면 제가 지향하는 수업은 사실은 문장의 환원입니다. 문장으로의 환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업용 독해의 본질이 뭐냐?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우리가 어떤 글을 다른 형태의 문장으로 환원하고자 할 때 그 환원시켜야 하는 문장의 형태는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읽기 방식 중에 뭐 그런 거 있죠. 패러프레이징이라고 해서 나의 말로, 내 말로, 내가 자주 쓰는 문장의 형태로 지금 읽은 글을 다시 재서술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요거는 이제 기본 과정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왜 이런 놈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핵심 정보 유형은 이미 사실 정해진 게 있습니다. 여기서 안 벗어나요. 피셋 언어 논리가 객관적인 어떤 합의, 객관적인 참, 과학적이고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력을 측정하는 시험이고 그래서 어떤 문장의 객관적인 의미, 독서에 있어서 객관적인 참, 거짓을 논하는 어떤 그런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인 한에서 그런 시험인 한에서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지식의 일반적인 형태, 지식의 일반적인 어떤 본성, 본질 그것들을 매우 중시하는 입장인 어떤 그런 한에서 여러분들이 언어 논리 제시문을 통해서 읽어야 하는 핵심 정보의 유형은요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나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 얘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할 수 있는 기회는 아마도 기본 과정에서 좀 있을 거고요. 그런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이 얘기 들으면 뭔가 의문이 들 수도 있고 저거 맞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의문이 든다. 만약에 그래서 좀 더 궁금하다라고 하면 기본 과정 한번 강의 들어보시면 될 거예요. 우선 수업용 독해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정보의 형태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는 수업용 독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정보의 형태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에서 물어볼 수 있는 정보의 형태 다음 세 가지 형식 문장들로 결과적으로 환원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타입, 관점이에요. 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리기로 제시문을 읽을 때 어디에 더 초점을 둬라라고 얘기를 들었냐면 서술어에 포커스를 둬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맨 위를 하면 안 되는구나. 네, 죄송해요. 자, 서술어에 초점을 맞추면서 문장을 읽어라. 사실은 그래서 서술어에 초점을 두고 문장을 읽는다라고 하면 네 가지 종류가 있어요. 동사가 있고요. 형용사도 있고요. 서술격 조사 이다. 또는 뭐 비슷하게 쓰이는 뭐뭐으로서 이런 놈들도 있습니다. 이것만 있지 않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근도 존재해요. 그러면 뭐뭐일 수 있다 이런 놈들도 서술어냐? 아닙니다. 얘는 서술어이긴 한데 서술어로서 별 메리트는 없어요. 구체성이 없어서. 요거는 지금 다루기에는 조금 너무 내용이 길어지니까. 아무튼 서술어를 중심으로 제시문을 읽어 나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자주 보는 서술어들이 있어요. 자주 보는 서술어들이 있습니다. 언어 논리 시험을 보거나 혹은 뭐 리트 문제를 풀 때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서술어들이 보이느냐? 뭐뭐라고 본다, 혹은 주장한다, 생각한다, 간주하다, 뭐라고 여기다. 아까 전에 봤었던 단어처럼 어떤 풍조가 이렇다 할 때 그 풍조 혹은 분위기라는 단어가 쓰일 때도 있어요. 그럼 이 단어들이 의미하는 바는 과연 뭐냐? 어떤 사람들의 생각을 드러낼 때 사용됩니다. 어떤 사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이 S에는요. 뭐가 들어가냐면 사람 이름이 들어갈 수 있고요. 1차적으로. 예. 네, 여기도 아이고. 네. 아유, 예. 네. 난감하네요. 네, 이렇게 하겠네요. 네. 여기 S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사람 이름 들어갈 수 있어요. 학자 이름 혹은 무슨 주의 또는 무슨 학 이런 놈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얘가 주장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고요.
흔히 만약에 어떤 시대의 사람들, 통념을 표현할 때도 이런 식의 형식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관점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이 세 개의 단어예요. 세 개의 개념들입니다. 누가 무엇을 뭐뭐라고 본다. 누가 무엇을 뭐뭐라고 여긴다. 관점에 초점을 두면서 어떤 제시문을 읽는다. 어떤 문장을 읽고 관점에 초점을 둔다라고 한 것,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그래서 관점에 초점을 두면서 어떤 문장을 읽어 나간다. 어떤 문장을 읽었을 때 거기에 사람 이름이 보인다. 사실은 그 사람 이름에 동그라미 치고요. 여러분 머릿속에 빈칸 2개를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 이름 동그라미 치고 그리고 나서 빈칸 2개를 여러분 머릿속에 만든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물어보는 거죠. 얘는 대체 뭐가 어떻다라고 얘기하는 걸까? 얘 생각은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얘는. 세 개의 단어. 이게 왜 중요하냐라고 이제 물어보신다면 이거 가지고 오답선지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에서 SAB라고 하는 세 개의 단어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만약에 세 개의 단어 중에 하나를 바꿔버리게 되면 그게 바로 오답선지가 됩니다. 네. 그게 바로 오답선지가 되는 거예요. 세 개의 단어 중에 하나 바꾸면 그게 오답선지죠. 자, 그래서 이런 식의 서술어, 이런 식의 단어들이 보이면 조금은 긴장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지금 이 문장을, 내가 읽은 문장, 본다, 여기다, 간주하다라는 주장 혹은 이런 식의 표현들이 나왔네. 그러면 얘는 여기에서 내가 단어 3개 골라야겠다. 단어 3개를 찾아서 이런 형태로 내가 환원시켜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유형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마찬가지로 서술어 중심으로 어떤 문장들을 읽어 나가고 있어요. 자, 그때 또 읽어낼 수 있는 핵심적인 정보의 유형, 우리가 환원시킬 수 있는 정보의 유형, 인과 함축 관계가 있습니다. 얘를 저는 그냥 이렇게만 사실은 표시를 해요. P then Q. 요거는 사실은 이제 두 번째 기본 과정에서 수업을 하면서 다룰 내용이긴 합니다. 네. 조건문이고요. 조건문, 기호. 일반적인 어떤 조건문을 나타내는 기호 중에 하나예요. 요 앞에 있는 거 주어 서술어, 뒤에 있는 거 주어 서술어입니다. 뭔 소리냐? 모르겠다라고 하면 서술어 중에 서술어를 중심으로 문장을 읽어 나가다 보면 가끔씩 가다 이런 놈들이 보여요. 무엇을 통해 어쩌고 저쩌고, 뭐뭐뭐로 인해 어쩌고 저쩌고, 뭐뭐뭐 일때 뭐뭐뭐에 대하여, 뭐뭐뭐의 경우, 뭐뭐뭐에 따라서 뭐뭐라면 뭐이다라고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 만약에 보여요. 그럼 얘네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 뭐뭐일 때, 뭐뭐를 통하여, 뭐뭐에 따라서, 뭐뭐라면 얘네가 의미하는 건 바로 이 화살표입니다. 이 화살표가 의미하는 거, 물론 요즘에 영향이라든지 인과라는 단어를 통해서도 이 화살표를 사실은 나타낼 수 있어요. 이런 식의 표현들 가지고도요. 얘네가 의미하는 건 사실은 어떤 거냐면요. 인과 함축 관계에서 얘네는 지금 이 형식이 표현할 수 있는 거 종류가 되게 많아요.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표현할 수도 있고요. 앞서 설명드렸던 본질과 현상의 관계를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또 전제와 결론의 관계를 표현할 수도 있어요. 뭘 뜻하는 걸까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서술어 중심으로 문장을 읽고 있는데 이런 놈들이 보인다라고 하면, 이런 식의 표현들이 보인다. 그럼 거기서 멈춰야 됩니다. 멈추고 나서 판단을 내려줘야 돼요. 그러면 뭐가 원인이고 뭐가 결과인가? 뭐가 본질이고 뭐가 현상인가? 뭐가 전제이고 그것을 뒤따르는 결론은 무엇인가에 대한 판단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밑에 나와 있는 예시 볼까요? 결포로는 공평한 조세 부담의 이상의, 호포로는 균등한 군역부가 이상의 가장 충실한 개혁안이었다라고 만약에 얘기한다면, 공평한 조세 부담이 공평해야 한다라는 이상을 근거로 해서 뭐가 나온 거예요? 결포론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호포로는 균등한 궁역부과의 이상의 가장 충실한 개혁안이었다. 궁역부과가 균등해야 된다라는 전제하에서 호포론이 나왔다라는 뜻입니다. 요걸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 표현을 보고 나서. 됐나요? 요 문장을 만약에 환원코자 한다, 환원시켜서 이해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요 구조를 읽으셔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걸 기억해야 될까요? 얘 가지고 오답 던지면 안 되는 거니까요, 사실은. 원인과 결과의 순서를 뒤집거나 전혀 엉뚱한 얘기를 지금 P와 Q, 원인과 결과, 본질과 현상의 관계에 대해서 전혀 엉뚱한 얘기를 집어넣어서 원인과 전혀 다른 어떤 현상을 서로 엮어서 서로 다른 관계없는 두 개의 현상을 묶어서 마치 어떤 인과관계인 것처럼 혹은 함축관계를 지닌 것처럼 표현한다. 그럼 그게 오답선지죠. 그러면 이거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제시문을 읽으면서 문장을 읽어 나가면서 이런 식의 표현이 보인다라고 하면 걔네들은 반드시 기억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환원을 시키고 나서. 제가 강조드리려는 게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네.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 형식도 있어요. 네, 정의 형식. 일반적인 구조는 A란 B이다. 이건 제일 많이 아실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어떤 글 속에서 보는 개념 정의 패턴은요. 이런 패턴이 좀 더 많아요. A란 뭐 할 때 뭐 하는 것이다. 이런 타입. 요 앞에 있는 거 보통은 이제 상황 혹은 맥락 또는 전제 요 뒤에 나와 있는 게 그때의 지시 대상, 지시체 이렇게 가리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뭐인 상황에서 뭐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어요. 예. 피정의항하고 정의항을 뒤집어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A란 B다, 뭐 사과란 사과나무의 열매다, 뭐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방식으로 정의되는 거 사실은 요거는 이제 어떤 철학자에게서 따온 거긴 한데 이름은 안 알려드릴게요. 기본 과정에서 들으세요. 자, 여기에 해당하는 개념 정의, 이런 방식의 개념 정의 어디에서 제일 많이 쓰이냐면 과학에서 제일 많이 쓰여요. 속력이란 어떤 물체가 일정한 시간을 이동한다라고 가정할 때 그때 뭘까요? 이동한 거리예요. 전제, 네. 상황, 맥락, 그때 이동한 거리, 지시 대상. 요거 순서 뒤집을 수 있을까요? 이를테면 이렇게 뒤집어보는 거죠. 어떤 물체가 있어요. 어떤 대상이 일정한 거리를 이동한다라고 가정할 때 그 물체가 이동할 때 걸린 시간 이 개념도 존재합니다. 주기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죠. 피리어드. 네, 지구의 태양 공전 주기, 달의 지구 공전 주기 같은 것들이죠. 얘도 핵심적인 정보예요. 중요한 정보입니다. 네, 사실 얘도 중요한 정보고 얘도 기억을 해야겠죠. 왜냐하면 사실은 이 안에서도 사실은 얘를 가지고 뭔가 오답 선지를 만들어낼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얘를 조금 줄여놓고 이제 볼게요. 수업용 독해의 본질, 핵심 정보 유형에 따라서 문장들, 우리가 읽고 있는 문장들을 환원시켜라 라는 게 사실 메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문장을 대할 때 우리가 그 문장들을 어떻게 읽어 나가야 하는가, 글을 읽을 때 어떤 방식으로 읽어 나가야 하는가, 한 문장을 읽고 나서 우리는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 문장 속에서 기억해야 할 정보는 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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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닌가. 이런 경우도 종종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문장은 사실은 지금 이런 식의 구조 속에서 설명이 안 되고 따로 존재하고 다른 문장하고 묶었을 때 이런 식의 구조를 띠는 문장도 존재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했을 때 효과적으로 기억할 수 있는 문장도 있어요. 저 이거 야구로 좀 많이 비유를 하는데 제가 타자다라고 가정했을 때 직구, 커브, 슬라이더, 그리고 볼입니다. 얘는 때릴 필요는 없죠. 걸으면 돼요. 한 문장 한 문장 읽어 나가면서 판단을 내린다라고 했을 때 그럼 나는 지금 얘를 관점으로 기억하는 게 좋을까? 인과함축의 형태로 뭐 환원시키는 게 좋을까? 혹은 정의 형태로 환원시켜서 기억하는 게 좋을까라고 판단을 내리면 되겠죠. 그리고 그걸 기준으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즉 지문을 읽는 과정에서 던져야 할 질문의 형태는 사실 이 구조에 의존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의 형태에 지문의 특정 문제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정보를 고르는 중요한 기준, 이 기준에 맞춰서 밑줄을 긋거나 혹은 또는 메모를 하거나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문장 전체에다 밑줄을 길게 긋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주로 밑줄을 만약에 긋겠다라고 만약에 하신다면 저는 단어 위주로 밑줄을 긋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얘하고 얘는 조금 구별해줘라. 좀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인과관계, 함축관계의 경우는 물결을 쳐라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화살표를 통해서 조금 멀리 떨어져 있다 혹은 본질과 현상 혹은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조금 역방향이다라고 하면 이 화살표가 거꾸로 간다라는 걸 좀 표시해줘라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됐나요? 수험정 독해의 본질. 핵심 정보 유형에 따라서 우리가 문장들을 환원시켜야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문제들 한번 예제예요. 요거를 한번 실제로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몇 분 드리면 될까요? 10분 드리면 될까요? 네, 10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